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흑자 예산으로 저소득층 렌트비를 갚아주는 게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쓰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뉴욕시 시장 예비선거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은퇴한 경찰국장 에릭 아담스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2위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여성인 마야 윌리 후보입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차기 뉴욕시장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냐 여자냐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시에서는 미국에서 6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4선 현 시장을 누른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간호사인 인디아 윌튼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이 투표권 법안을 토론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학생이 소셜미디어에서 비속어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연방 대법원은 영장 없이 경범 용의자를 쫓아 가택 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력 공권력, 그 같은 경찰력 공권력 확대는 기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스몰 비즈니스 창업이 늘어나는 놀랄만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텍사스주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사임했거나 해고된 스텝이 153명이나 됩니다. 뉴욕시 자연사 박물관이 인종차별 논란이 이어져 온 루스벨트 대통령 동상을 철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는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어떠세요? 요즘 한인타운의 일부 그 업소에 가보면,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못 썼던 돈을 쓰는 것인지 무엇을 사도 값에도 별로 그 스토어 안에 있는 것은요,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크게 그 값을 상관하지 않고 많이 쓰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예산 흑자입니다. 예산 적자가 아니라 굉장히 그 흑자 폭도 커요. 1,000억 달러 이상 흑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큰 흑자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이제 상당 부분을 렌트비를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못 냈던 사람의 렌트비를 주정부가 대신 내준다 했더니 어떤 분은 아니 집 갖고 모기지 페이먼트 하던 사람도 힘들었던 건 다 마찬가지인데 왜 렌트 들어 사는 사람만 갚아줍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힘든 때 쓰도록 저축을 해야지 그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래서 논란입니다. 어제 오죽하면 어떤 매체의 표현이었었죠? Swimming in cash. 정말 캐시가 넘쳐나는, 캐시 속에서 헤엄을 치는 awash in cash라고도 얘기를 하죠. 역시 그 캐시가 막 넘쳐나는,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주의 주지사와 주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지사도 민주당, 또 주의회의 다수당도 민주당입니다. 돈을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쓰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야말로 골든 스테이트가 돈을 퍼주기를 하고 있다. 선심을 쓰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은 한 90만 명 정도 렌트비를 내지 못한 그 저소득층,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1년에 7만 5천 달러 미만을 버시는 분들이 렌트비를 못 내셨으면 그걸 전부 주정부가 갚아주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 렌터들에게만 좋은 건 아니죠. 그동안 렌트로드들도 돈을 못 받아서 힘들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저소득층에게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정책처럼 보입니다. 약 90만 명 정도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평균 $4,600, 이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돈을 직접 랜드로드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그 렌터에게 해당되는 돈은 $4,6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52억 규모, 이제 디테일을 협상 중이고요. $1,000억 이상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너무 부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캐피털 게인 세금을 냈고 연방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선심쓰기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리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리콜 그의 소환이 통과될 리는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돈 받고 싫어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해서 캘리포니아주가 꼭 렌트 들어서 사시는 이런 분들께만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방 예산이 6월 14일 날 통과가 됐는데 $2,640억 달러입니다. $2,640억 달러가 1년 예산인데 팬데믹 이전 2019년, 2020년 예산보다 30%나 거의 3분의 1이나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이 흑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도 많이 책정하게 된 것은 의회의 의원들과 주지사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정치 철학이나 돈 쓰는 것에 의견 일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이라고 해서 뭐 렌터들을 도와주는 것, 교육, 주택, 교통, 헬스케어, 서류 미비자들을 도와주는 것, 뭐 기후변화 등등의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때는 돈을 풀어야 지금 연방정부가 기간산업안 한다는 것처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좀 안 풀리던 경제면에서의 이슈가 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인들은 그 정치인들이 돈을 풀 때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을 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돈 푸는 것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그 정치인들을 뽑는 사람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9년도에 한 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흑자가 어떤 수준 이상을 넘으면 거기까지는 이제 무슨 뭐 레이니 데이로 세이빙을 해두고 또 그것보다도 더 넘으면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뭐 납세자들에게 $1,100씩 돌려주는 것 이런 것도 얘기들을 하게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하고 막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죠. 캘리포니아주가 부자주이기도 하지만 빈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빈곤율,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주도 캘리포니아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업수당 같은 것을 신청하고 받으신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스태프들이 참 모자라는 것도 느끼셨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가 않고 물론 폭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다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 분야의 스텝도 늘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다 돈이니까 해결을 해놓고 뭐 학교 같은 데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불황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홈리스 피플인데 요즘 홈리스 피플 되기 아주 쉽습니다. 렌트비 비싸고 집값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주지사와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2001년도, 2008년도에도 우리가 경기 불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2001년도와 2008년과 2020년의 팬데믹 기간은 다르죠. 가깝게 2008년만 보더라도 그때 이제 주식시장 붕괴되고 테크버블 있었고 테크버블과 주택시장이 연관이 돼서 뭐 이상한 파생 상품도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시는 것은 주택이 언더워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용자금보다 주택 값이 더 낮아져서
그 가치가 더 낮아지는 언더워러 주택.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 소유주들은 집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그 당시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정부도 주정부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에서 자동차 회사 이런 데는 너무 딸려 있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too big to fail. 그거 망해지면은 큰일 나니까 하고 거기에도 많은 돈을 지원을 했지만 주정부 같은 데서는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은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집값도 올라가고 또 이제 돈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팬데믹 예산에도 캘리포니아주가 80억 달러를 책정해뒀고요. 레이니데이 기금은 팬데믹 기금의 2배인 160억 달러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남는 예산 흑자 가운데서 아주 작은 돈만 추가로 그런 부분에 할당을 했다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지나고 봐야지 이 결정이 옳았는가 오르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지만 정부가 하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승자, 뭔가를 혜택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 왜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그렇게 렌트비를 지불해줘? 나 힘들었는데 하시지만 그렇게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은 2008년도에 주택시장 버블과 테크 버블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프레디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디피케이션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부지런하셨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셨던 동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빚에서 언더워러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 빚에서 많은 부분을 어쩌면 몇십만 달러를 탕감받으시는 분이 지금 렌트비 평균 한 렌터에게 4,600달러 돌아가는 것을 불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캘리포니아 주나 세상이 나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다 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돈 많은 사람을 돕자는 게 아니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감면도 엄청나게 해주고 있고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뉴욕주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늘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추세이고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말하자면 탕감이잖아요. 빚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랜드로드는 손해보는 것은 없이 동시네요. 부자도 중간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이 맞아요. 아주 어중간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힘드신 것 맞죠. 그러나 그분들은 또 누구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이렇게 내가 잘 살아왔어 하는 자부심은 있으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주의 경우는 지금 시장 예비선거가 있었고 공화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뉴욕의 시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팔로도 인구가 아주 로스앤젤레스처럼 몇백만 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몇십만 명 되면 대도시로 보고 있죠. 버팔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터에게 돈을 직접 갚아주는 것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빅뉴스고 지금 뉴욕 시장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13명이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앤드류 양까지 합쳐서 그 13명 후보 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팬데믹 기간이고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투표한 사람도 많았지만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9만 표 정도 아직 더 세야지 되는데 직접 투표한 그 투표 어제 그 결과를 보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대선 때도 대선 전에도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었고 직접 가서 투표하는 사람 공화당은 직접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나올 것이다. 어제 뉴욕에서도 아직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유인데요. 그리고 뉴욕이 조금 바뀌어서 선거법이 바뀌어서 5명을 넘버 1, 2, 3, 4, 5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넘버 원으로만 예전에 한 사람만 뽑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표가 몰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5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면은 내가 1위로 뽑은 사람이 뭐 가장 그 유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뽑은 1, 2, 3, 4, 5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아마 7월 중순 정도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누가 민주당의 후보인지를 알 수 있는데 누가 되든지 전부 여자이거나 블랙이거나 블랙이면서 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투표하신 분들만 개표한 개표율이 뭐 90% 이상이었을 때 31.6%를 받은 사람이 에릭 아담스라는 후보로 이분은 뭐 한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고 경찰국장도 했고 은퇴를 하셔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오피서들의 그런 그 그룹의 회장 브루클린 그 보로우라는 그런 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50%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약 9만 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경찰 출신이니까 공공안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 내놨고 뉴욕 주민의 공통적인 이슈는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안전, 경제 무슨 뭐 그런 것 그리고 뭐 정치 경험이 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그 후보에 대한 이런 것이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받은 후보가 여성 후보인데 지금 현재의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마야 윌리라는 변호사로 22.3%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장은 임기 제한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요. 세 번째도 여성 후보인데 그 캐슬린 가르시아라는 전에 그 공중위생 커미셔너를 했던 이분도 19.7%를 받았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뉴욕에서 여자 시장, 한 사람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시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남자 그 블랙 그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앤드류 양 후보가 4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패배를 선언을 했고요. 버팔로의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밀워키에서 1960년대에 프랭크 제이들러라는 시장이 떠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이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예비선거였어요. 역시 버팔로도. 그런데 버팔로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행정부 이후에 공화당을 시장으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뉴욕시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예비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 민주당의 시장이 사선 시장일걸요. 네, 사선 맞네요. 그 바이런 브라운이라고 현재의 그 앤드류 쿠모 뉴욕 그 주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간호사 출신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입니다. 인디아 월튼이라는 후보. 이 인디아 월튼이라는 정치 초년생인 간호사가 사선인 바이런 브라운을 지금 거의 누른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1,507표인데 현 시장은 지금 패배를 시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여성이고 60년대 이후에 첫 번째 공개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소셜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버팔로의 시장이 되게 된 겁니다. 버팔로가 뭐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사회주의자니까 이슈가 뭐냐, 본인이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할 때 렌트 컨트롤, 렌트비를 너무 함부로 막 올릴 수 없도록 굉장히 강하게 렌트 컨트롤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찰이 오늘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도 조금 비슷한데 경찰의 그 어떠한 권한 같은 것을 조금 줄인다던가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의 도시로 내가 시정을 하겠다 하는데 그 시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팔로의 변화 또 그 뉴욕의 변화 그럼 버팔로 시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뉴욕 시장도. 그런데 버팔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시장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 시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니까요. 굉장히 그 급격한 변화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여러 이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판결문을 다 읽어본 기자들이 정리를 하겠죠. 잠시 뒤에 두 가지 그 이슈와 사실은 이 내용은 내가 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큰 흐름에서는 무척 중요한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조금 더 묵직한 이슈이지만 가능하면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연방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나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투표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반대되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연방 차원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경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를 하고 어떤 경우는 몇 표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 케이스에는 그 60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50명 연방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을 하고 공화당은 60명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한 게 아닙니다. 논의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 시간도 절약해야지 되고 의견이 합치되면은 그 과정을 줄이고도 하고 연방의회에서의 그 의정 활동 그 과정 같은 것이 다 일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 50명 전원이 투표를 좀 쉽게 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게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전부 반대를 했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너무 급했으니까 그것 이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기쁜 뉴스가 되지 않고요. 의사진행 같은 것을 막으려면 60표 나와야지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50대 50이었어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표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60표가 아무튼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정부별로 싸울 수밖에 없죠. 플랜 B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지아, 아이오와, 몬타나 이런 곳이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투표를 힘들게 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소송이 들어갔고 뉴햄프셔, 오하이오, 애리조나, 미시건 다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아요. 플로리다도 있고 알칸소도 있고 캔사스도 있고 캔사스, 플로리다, 알칸소는 벌써 소송을 시작했죠. 또 위에 불러드린 주는 시작한 주도 있고 소송을 준비하는 주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메릭 가랜드 연방 그 법무장관이 자신도 이 투표 권한 굉장히 중요하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과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뒀기 때문에 연방 그 법무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도 대법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제 투표를 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계속 소송을 하고 이 하급법원에서 이겼다 졌다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보수가 많다. 6대 3이다. 보수 대 진보가 이게 계속 깨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에 나온 두 가지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8대 1로 학생표를 들어준 건데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반대를 했고 지금이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한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도 F자 계속 쓰는 거예요. F 학교 그리고 본인이 속했던 그 스포츠 팀의 치어리더 팀이었거든요. 거기도 F, 뭐도 F 하면서 손가락도 막 다른 친구들과 함께 치켜 세우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막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한 것이 소셜미디어의 그 당시에 스냅챗이었네요. 2017년 14살이었어요. 스냅챗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립학교인데요. 펜실베니아의 시골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안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랬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했어도 그게 돌아 학교로 들어갔고, 또 그 치어리더 코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험한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야 하면서 치어리더 그 자격을 1년을 박탈당했어요. 14살 때 학생이 고소를 했죠. 이 케이스가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대법원이 판결하기는 학생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처음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교육부가 이 학생에게 뭐 어떠한 그 제한을 하고 벌을 주고 치어리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볼 팀 뭐 이렇게 막 치어리딩 하던 그 과정에서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했었던 뭐 그런 거죠. 미국에서 뭐 학생들의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관한 판결은 아주 그 오래전에 뭐 베트남 전쟁 있었을 때 그때 뭐 1969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이렇게 소셜 미디어 시대에 여기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집을 수색하고 문 열고 뭐 어떤 때는 쳐들어가고 급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쳐들어가는 스타일 경우까지 있잖아요. 쳐들어가서 법집행관이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칠 수도 있고 숨질 수도 있고 숨진 사람도 있고 그런 것과도 조금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영장 있고 수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 케이스를 지금 심의를 한 겁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뭐 대단한 중범이고 막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막 큰 피해를 끼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용의자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미로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장 없이 경관이 법집행관이 그 집에 쳐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건 권력 남용이다 하는 판결, 뭐 디스미스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디클라인이네요. 이 케이스에는 경찰의 파워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declines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요즘 이상하게 연방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이요.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인데 거의 만장일치거나 아니면 만장일치 판결이 제가 최근에 한 15년 사이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많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헌법 4조는 상황에 따라서 경찰력, 공권력, 법집행관들의 파워를 연장하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범 용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연방대법원에서 오늘 판결문 쓴 것을 제가 일부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경범으로 도망가다가 남의 집으로 도망가고 남의 가게로 도망가서 화장실에 숨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다 무장을 한 경관들이 들어가면 대치해서 위험이 되고 또 이제 그쪽 그 집이나 뭐 가게나 뭐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너무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범 용의자의 경우에 영장 없이 뭐 주택 수색을 하는 것을 그 파워를 주는 것을 디클라인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팬데믹 기간 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전해드렸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경기의 그 색깔이 회색, 짙은 회색에서 뭐 완전히 핑크빛까지는 아니지만 빛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밝아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늘 지금 전해드릴 내용도 그런 그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좀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공익 광고를 들으셨는데 맥도날드에서도 백신 접종한다고 하잖아요. 로컬 맥도날드에서도 백신 접종하고 우선 경제 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어제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초지일관입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임시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을 지원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는 지금 뭐 비트코인 오늘 조금 회복하던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얻었던 거 다 싹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는 그런 그 분위기 보면서 들어왔고요. 뭐 2020년도에 41,410명이 늘 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세만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리자면 41,410명이 굉장한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무슨 인덱스 그 그래프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빈부격차, 부의 불균등 분배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뭐 가장 그래도 가깝게 갈 수 있는 뭐 울트라 리치와 일반 사람들이 가깝게 가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몰 비즈니스 붐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스몰 비즈니스가 늘어났다는 것을 오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경제학자 그 대학 교수가 쭉 그 분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표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존 홀트원거라는 교수입니다. 당연히 상상을 해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 창업을 한 스몰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비즈니스가 원래 있던 전통적인 스토어는 아니겠죠. 이커머스가 많이 그 오픈이 됐다는 겁니다. 3개 오픈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커머스죠. 말하자면 뭐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그 샤피피라든가 또 그밖에 무슨 뭐 스트라이프 이런 회사들 2009년 지금 이제 2021년인데 2009년도에 원래부터 뭐 이베이 이런 것은 있었지만 아마존 이것은 있었지만 샵 자체를 그냥 스토어는 차리지 않고 그렇게 차리는 온라인으로만 차리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차리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조금 빨리 이렇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장사터를 잡기가 렌트하기가 인스타그램에서 쉬워졌고 스토어 찾는 것보다는 당연히 쉽죠. 스토어 자리 찾고 뭐 계산하고 뭐 여기 렌트비가 어떻게 되느냐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고 이런 것이 없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스토어 찾기가 아주 쉬워졌고요. 그런데 이제 스토어도 늘어난 곳이 있어요. 실제 스토어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렌트비가 싼 곳이죠.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도 은근히 그 렌트비가 그 싼 지역에 속하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곳이죠. 렌트가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뭐 뉴저지 이런 것보다 실제 스토어 창업도 그 많아졌고요. 그런데 시카고 같은 경우도 시카고 뭐 대도시잖아요. 한 거리를 쭉 이 교수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거리에 이 길에 쭉 그 주변에 50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50개 가운데서 5군데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10분의 1이 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스토어가 10군데가 생겼답니다. 렌트비 등을 감안할 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곳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뭐 빨래방, 트럭 관련 일, 식당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식당은 지금 종업원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한다 하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전에는 계속 점심시간부터 한 아침 11시 30분부터 쭉 뭐 12시 넘어서까지 알코올이 있으면 2시 이때까지 영업하던 곳도 중간에 점심시간 끝나고 문 닫잖아요.
종업원을 못 구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방도 2교대가 있는데 1교대로 하니까 그분도 좀 쉬셔야지 되고 새벽까지 일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곳이 많고 아니면 밤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밤 10시 넘어서 도란도란 친구들과 고기 굽고 얘기하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곳이 10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 숫자가 많이 오는 낮에 장사를 할까? 밤에는 뭐 매상이 높아도 낮에보다 예를 들어 점심 장사를 하시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밤 장사를 하랴? 낮 장사를 하랴? 그래서 낮 장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낮에부터 밤까지. 10시까지만 오픈을 하고 12시도 아니고 10시까지 알코올이 있는데도 오픈을 하고 닫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식당도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굉장히 붐비고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주변에도 새로 오픈한 식당들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 같은 경우 홈 에퀴리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언더워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융자해 주는 것도 얼마나 까다롭게 했어요. 뭐 비즈니스 융자건 아니면 일반 융자건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새로운 창업이 아닌 경우는 PPP라는 것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과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닫은 비즈니스가 몇 군데나 되는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그때 1년 동안 고생하면서 PPP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그 유지만 겨우겨우 하셨던 분들이 요즘은 다 웃고 계시잖아요. 너무 손님이 많아서 빨리 나가야지 된다고 또 손님이랑 가게랑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빨리 나가라니. 내가 돈을 내고 먹는데 나 먹고 싶을 때까지 먹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알아서 이렇게 눈치 보고 어머 여기 지금 자리가 꽉 찼네. 그럼 우리 빨리 먹고 나가야지 되겠어. 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니까 뭐 이분은 야박하고 이분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커네디컷주도 7월 1일부터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는 그런 주가 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뉴스, 문화적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텍사스의 한 그 메소디스트 병원의 스태프들이 결국은 뭐 거의가 해고되거나 170 몇 명 가운데서 25명은 백신 접종을 받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인 숫자가 그랬고 그런데 정직당했죠. 178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25명만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을 받았고 나머지 155명 가운데 상당수는 해고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고 사임하거나 해고되는 그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그 사임하면서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할 텐데 전체적으로 휴스턴이에요. 휴스턴 메소디스트 이 병원의 스텝이 거의 25,000명이랍니다. 최인이니까요. 24,947명 가운데 178명은 거부를 아주 단단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6월 7일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정직시키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헬스케어 워커들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한 반 정도까지 많게는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백신 접종을 안 받은 헬스케어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된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처럼 헬스케어 워커들이 백신의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몸에 넣어? 그리고 부작용 무서워서 뭐 일반 사람들도 부작용 때문에 다 같은 이유이겠죠. 뭐 종교적인 이유도 조금 그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휴스턴 그 메소디스트 병원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본인의 건강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런 확률. 두 번째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이게 의료직이기 때문에 환자를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환자가 가장 약한 사람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의료진이 건강해서 본인은 괜찮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옮기면 그걸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세 번째네요. 뭐 당신에게 좋고 환자에게 좋고 이게 윤리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호인 측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변호인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한테 야단만 맞았어요.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내가 백신 접종을 받던 받지 않던 왜 병원이 상관을 하는 것이야? 꼭 그 나치가 예전에 홀로코스트 시대에 뭐 유대인들을 어떤 그 의료 그 대상으로 임상 실험 같은 것 하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지 뭘 그래 하고 얘기하니까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긴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게 옳다. 의료진이기 때문에 의무화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명 미국 접종했는데 7월 4일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인도에는 요즘 그 하루에 800명 이상이 접종받고 있답니다. 올해 말까지 다 접종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뉴욕의 박물관을 먼저 도와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앞에 있는 티도어 루즈벨트 동상이 그 업적을 생각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한쪽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카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있고요. 이쪽에는 또 그 원주민이 마치 그 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쪽이 백인이 위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그 원주민은 아래다 인종적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현대에는 그런 게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투표를 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그러면 루즈벨트의 레가시를 상징하는 그 재단 앞으로 옮기자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